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수요일 오후 3시 49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어제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힘을 겨뤘는데 둘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제 혼조하게 마감을 했겠죠. 호재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악재는 이제 잔잔한 긴축 우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력한 긴축 우려는 아니죠, 그죠? 잔잔한 긴축 우려입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들 뭐 그 연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니까 잔잔한 긴축 우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혼란스럽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의 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세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변화는 없습니다. 잠재적인 악재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게 잠재적인 악재이기 때문에 힘을 쓰진 못하는 거죠, 그죠? 잠재적인 악재가 뭔가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 명시적인 악재로 바뀌어야 되는데 명시적인 악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명시적인 악재라고 한다면 뭐 새로운 재료, 뭐 아니면 뭐 은행이 망한다든가 미국의 은행들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악재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올라오던 그 힘,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냥 밀려 올라가고 있다. 화물차가 브레이크 밟으면 바로 못 서죠. 약간 그런 기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간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제 아시아 증시와 그리고 오늘 지금 이제 잠시 후 개장할 유럽 증시는 일단 분위기가 좀 싸하긴 한데요. 이건 이제 무슨 재료가 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재료가 나왔냐면 영국에서 물가지표가 발표됐는데 이게 서프라이즈 했다라는 거죠. 물가지표가 서프라이즈 했다, 예상치보다 높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지금 잔잔한 긴축 우려를 다시 한번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악재입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매도세가 조금 등장은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살 밟으면 쓰겠습니까? 안 쓰죠. 강력하게 때려 밟아야 이제 조금 좀 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런 거는 강력한 악재라고 할 수는 없죠. 어차피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뭐 강력한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렵고 이것도 명시적인 악재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알고 있던 뭐 그런 잠재적인 악재들 중에 하나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치가 9.8이었어요. CPI가. 예상치 9.8이면 이거에 부합해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 물론 이것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10.1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충격을 받긴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재료로 지금 주식시장 강력한 화물차가 달려오는 듯한 기세의 그런 주식시장을 꺾을 수 있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스피 입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달리던 거는 계속 달리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가지 못하면은 또 쓰러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그마하지만 뭐 저러한 자그마한 악재들이 쌓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움직임이 멈춰지고 있는 거는 또 사실이긴 합니다. 그것도요. 멈춰지긴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일부 증시는 움직임이 멈추기까지 하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멈춘다고 해서 이게 이제 방향이 꺾일 거냐 말 거냐는 일단 좀 우리가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밤엔 특별한 이벤트가 뭐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할 겁니다. 그것이 좀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오늘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보셔야 될 점은 이 영국 물가지표가 충격적으로 나온 이 내용들을 이제 미국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일단 저는 솔직히 이게 엄청나게 명시적인 큰 악재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모르죠, 그죠? 지금 비이성적인 시장 뭐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달리다가 좀 멈춰 있는 오랫동안 멈춘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모르죠. 저는 저 악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 악재를 가지고 뭐 또 부풀려서 또 뭐 하락 뭐 어떠면 또 그저 어쩌면 또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오늘 나온 이 지표에 대한 반응을 이제 오늘 밤에 좀 살펴보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축 우려라고 한다면은 뭐 달러가 오르고 뭐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이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한국 증시 개장하기 사이에 그 새벽 시간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이야기는 좀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 할래다가 못한 것들 몇 가지만 좀 기사 좀 보고 투자 아이디어들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한국 증시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JP 모건만 유일하게 그 채권 미실현 손익을 공개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 공개를 하긴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뭐 감소세라고 합니다. 왜 감소가 됐냐면은 최근에 이제 SVB 은행이 망하면서 금리들이 한번 쭉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금리들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는데 그거 덕분에 이제 채권 미실현 손익이 일부 감소하긴 했다. 그래서 이제 BAC와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그리고 그 JP 모건만 일단 채권 미실현 손익을 공개를 했는데 뭐 나름 자신 있으니까 공개한 친구들이겠죠, 그죠? 나머지 은행들도 좀 이런 걸 보면 재밌겠다. 하여튼 저런 부분 좀 잘 보자라는 거 잊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좀 한번 좀 기사를 갖고 나와 본 거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 있고 뭐 인플레 우려 있고 뭐 각종 악재들, 잠재적인 악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도 있긴 있다고요. 희박한 확률이지만 무시될 수 있어요. 그죠? 증시, 투자 이런 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런 것도 가능성은 생각해 놓고 우리가 물론 지금은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근거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럴 수도 있다. 가능성은 열어놓고 너무 지금 베팅하신 거에 막 빠져 있고 그러시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이런 기사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에도 뭐 경기 침체가 좀 무시됐던 적이 있다라고 역사적으로 뭐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번에도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근데 솔직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단 사고를 크게 쳐놨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파워르장님이 그 전염병에 의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신다고 돈을 45년 이후에 가장 많이 풀었는데 그 유동성을 어떻게 잘 회수할 거냐. 이 너무나 많은 유동성을 풀었기 때문에 이거 유동성 부작용 없이 너 잘 회수할 수 있겠어? 우린 이런 의문을 좀 제시를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큰 돈이 한번 쫙 뿌려졌으니까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회수도 못 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죠? 양적 긴축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를 하면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많이 줄어왔는데 이번에 은행 망하면서 다시 대차대조표 확대됐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열심히 줄였는데 다시 그대로 돌아왔단 말이죠. 언제 줄일 거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그리고 어딘가를 막 돌파한 차가면서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그래서 보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좀 관련 없는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은 이런 거 우리 생각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얼마 전에 그 TSMC 팔았다 그러고 뭐 BYD 팔았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 주식을 사고 있다. 더군다나 뭐 알아보니까 뭐 일본 주식도 그냥 일본 주식이 아니고 어떤 뭐 상사 주식들, 그죠? 어떤 뭐 유통업체 뭐 그런 것들. 상사 뭐 하는 회사들인지 아시죠? 뭐 수출 수입하고 그런 회사들의 주식을 많이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돈의 움직임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깔려 있는 것이긴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라면 뭐겠어요? 대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중국과 대만이 전쟁 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워렌 버핏은 실제적으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굉장히 좀 씁쓸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식 투자,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런 게 이제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으나 근데 아무튼 문제는 여기 지금 제 영상, 저도 그렇고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저 전쟁 나면은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근데 워렌 버핏이 이렇게 큰 손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는 어떤 전쟁 위기가 좀 진짜 코앞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좀 낳게 합니다. 이 전쟁 솔직히 뭐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 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 멀리서 평화롭게 지켜봤듯이 그러기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이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 없이.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아무튼 그 주식 투자 이야기하는 건 조금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거는 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는 게 좋다. 워렌 버핏이 우려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 게 최선이나 이런 움직임을 이런
네, 그죠. 이런 움직임을 취하는 투자자들도 있다라는 거 우리는 좀 알고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것 때문에 뭘 하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전쟁 우려 때문에 하방 베팅을 한다, 그거는 솔직히 좀 아닙니다. 그죠? 뭐 물론 주식시장은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버벅버벅거리는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다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나지도 않은 전쟁이 났다라고 아래쪽으로 베팅을 하고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비합리적인 투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저의 생각에는요. 어디까지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것도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런 잠재적인 악재에 불과한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만을 고려해서 막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건 다소 좀 그런 것 같다. 근데 아무튼 워렌 버핏 같이 워낙 큰 손 분들이 이런 걸 했다라고 하니까 뭔가를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돈을 움직였다라고 하니까 다소 일단 좀 씁쓸해지는 게 뭔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소식도 있다. 우리는 알아만 놉시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들 하고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시자면은, 하여튼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약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좀 비리비리했어요. 뭐 중국이 좀 비리비리했었다는 거죠. 중국은 근데 오늘 뭐 빠질만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박스권 돌파 한착하고 급등할 자리에서 급등하고, 급등에 대한 피로감 소화하는 거니까 뭐 오늘 중국 증시가 하락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늘 원래 오전부터 약했고 하루 종일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이제 영국 CPI 높게 나오니까 조금 더 빠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뭐 이 정도 흐름. 일본 증시도 뭐 보시면은 조금 좀 약한 모습들 뭐 보이고 있지만 엄청나게 약한 건 아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 하여튼 근데 일본은 계속해서 답답하다, 위쪽에 박스권이고 워낙 저항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기는 이제 직전 고점 자리 저항이 일단 바로 코앞에 있네요.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세계 증시는 강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는 독일 증시는 어젯밤에 이제 잘 갔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사실상 레벨업 됐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잘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중요했던 자리였고요. 레벨업 이 자리에서 됐고 차분하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이제 너무나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선 이 멋진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 신난다고 힘을 주체 못해서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막 급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상해종합처럼. 네, 장대 양봉 나오면은 이제 좀 피곤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장대 양봉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것 때문에 또 한동안 피곤해질 수 있는데, 우리 독일 증시는 차분하게 올라갔고 변동성 줄이면서 올라가니까 어때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 계속 줄어들 거라고요. 변동성 줄어들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르면 느긋하게 오랫동안 멀리까지 오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좀 좋게 본다. 독일 증시 그래서 굉장히 강하구나. 근데 일단 좀 전에 뭐 영국 CPI 문제 때문에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조금 하락 출발한다라고 해도 그다지 추세에는 뭐 지장이 없는, 아직까지 뭐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해요. 그죠? 유럽 증시 겁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단기적인 흐름은 제일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독일 증시는 이제 전고점 자리까지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럽 증시가 강한 거는 지난번에 2020년부터 해서 남들이 버블 파티를 벌일 때 버블 파티를 못 즐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피로감이 좀 덜하기 때문에 지금 강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든 빡세게 버블 파티를 벌였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고, 버블 파티를 좀 덜 즐겼던 친구들은 지금에서라도 조금 파티를 이렇게 늦게 하는 거고, 뭐 다 뭐 그런 거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고 뭐 그런 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하여튼 잘들 올라가고 있어요.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다라는 모습 쭉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멈췄죠. 한국 증시는 일단 멈췄습니다. 이 정도면 일단 멈춘 건데요. 분명히 이 정도면 이제 상승을 멈춘 거예요.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거래일 동안 못 갔으면 분명히 일단 멈춘 거는 맞습니다. 자전거가 드디어 가다가 멈췄어요. 멈췄는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멈추면 쓰러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긴 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어떤 좀 정석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상승 추세 중에 너무나 강력해서 이 아래쪽으로 가려는 힘도 못 쓸 정도로 대기 매수세가 강해서 아래쪽으로 오지도 못하고,
5일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 박스권으로 놀았다는 얘기죠. 박스권으로 조정을 하고 또 올라간다고 보는 게 사실 이게 이제 좀 더 정석적인 관점이고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코스닥도 그래요. 코스닥도 뭐 물론 코스닥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좀 세게 빠지긴 했었었는데 아무튼 얘도 사실상 이제 기간 조정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면요.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을 상승 추세 중에서 기간 조정을 했다라는 이 의미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강해서 안 내려왔다라는 거고 다음번에 한 방 더 이제 위쪽으로 상승 슈팅을 더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뭐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자리에서 일단 못 가는 거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볼 가치는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정석이긴 하나 그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더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정석이긴 하나 이제 이거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석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고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가능성이 낮은 이야기인데 가능성이 낮은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큰 시세가 나는 거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시세가 나는 거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고위험 고수익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사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뒤로 돌려보면은 이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긴 한데요. 제가 예전에 코스피 박스권에서 옵션 매매할 때도 기억나는 사례들이 있네요. 이게 언제냐면요 2015년 4월 달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때도 이랬단 말이죠. 급등하고 나서 기간 조정 이후 한 번 더 슈팅하고 나서 죽었던 사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기간 조정하면은 통상적으로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오버슈팅의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상승 에너지가 소진됐느냐에 따라서 추세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올라가는 사례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뒤져보면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도 볼 수가 있겠죠. 당장 얼마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2020년 그때 엄청나게 올라가고 기간 조정하고 나서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올라가다 팍 꺾이는 게 아니고 진짜 강하게도 올라갈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뒤를 보면 끝은 안 좋았긴 했죠. 결과적으로 끝은 안 좋았긴 했는데 하여튼 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간 조정 이후에는 통상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다. 근데 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얼마나 힘을 썼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레벨업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꺾여버리느냐 이런 건 다양하게 판결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차하면 도망갈 구석을 남겨놓고 그죠? 너무 가능성 딱 닫아버리시고 이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성 열어놓으라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 사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모습이다.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보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정석은 정석인데 어쨌든 못 넘어가는 것도 사실이지 않느냐. 너 넘어갔냐? 못 넘어갔다. 못 넘어갔으면 아래쪽을 충분히 볼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아래쪽으로 가면 여기서 만약 아래로 꺾이면 이제 크게 꺾일 수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어딘가를 못 가고 있다라는 거. 물론 양봉입니다. 그죠? 양봉이기 때문에 뭐 강력한 매도세의 등장 이런 건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죠? 못 가고 있죠. 이런 모습들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옵션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풋옵션들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지금 거의 사거래일 동안 이런 걸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지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엔 수월하게 쭉 죽다가 이제는 잘 안 죽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근에서 이제 잘 안 죽고 있죠. 이 정도 가격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하루 이틀 만에 지난 4거래일, 5거래일 동안 버텼던 이 자리 하루 만에 뚫고 장대 항공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하면은 크게 하락할 수 있다. 풋옵션이 확 살아날 정도로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순리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그냥 쑥 적당히 또 풋옵션이 아래로 죽으면서 또 시장이 또 좀 오르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콜옵션은 볼 필요 없다. 풋만 보면 됩니다. 풋이 죽어야 이제 콜이 살아나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은 풋만 보면 된다. 풋을 잘 보면서 풋이 살아나면 이제 방향 전환 가능성이 있는 거고 풋이 계속해서 죽어가면 더 계속해서 시장은 오르려 그럴 것이고 하여튼 뭐 풋을 봐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거는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그래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좀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습니다. 여기저기 좀 시장에서 재밌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해요. 이제 슬슬 보시면 좀 그 중소형, 특히 코스닥 시장에 있는 중소형 그런 친구들이 좀 요즘에 좀 랠리를 좀 펼치고 있다라는, 각종 테마주들이 좀 판을 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들거든요. 분위기가 좀 약간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막 오르던 이런 구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에코프로 친구들이 돈을 다 빨아먹어갖고 중소형 주들은 잘 못 가고 그랬잖아요. 코스닥에 있는 작은 친구들은.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달라지긴 한 거죠. 이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던 이 시기와 버벅버벅하고 있는 이 시기는 분명히 지금 돈의 흐름이 좀 달라지긴 한 거죠. 여전히 시장이 강한 건 강한데, 이 구간에서 이제 대형주가 이제 난리를 부리면서 올라왔던 구간이고 중소형주들은 힘이 없던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이제 시장 자체의 시가총액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가 못 가니까 대형주의 그 대형주로 갈 돈들이 중소형주로 몰려들면서 중소형주들이 엄청난 시세를 주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요즘에 좀 특징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뭐 보시면은 코스닥 150 현물 지수는 하락 마감하고 미드 300이나 스몰, 그러니까 코스닥의 중소형주 지수들은 1%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시장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해먹을 수 있는 종목을 다 해먹어야 시장이 뭐 꺾인다,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어요, 사실요.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019년 5월인가 그때쯤이었나, 여름쯤이었나, 그때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베트남에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남북 경협을 테마로 해서 온갖 중소형주들 막 하루에 30종목 60종목이 상한가를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하여튼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소형주까지 다 해먹으니까 더 이상 해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뒤로는 시장의 추세가 아예 꺾여버리고 하락을 하더라, 그런 모습을 좀 보긴 봤는데, 지금이 약간 좀 이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먹을 수 있는 대형주 종목들은 2차 전지들도 지금 비리비리 하잖아요. 에코프로 친구들, 뭐 혹은 반도체 뭐 이런 친구도 다 지금 비리비리 좀 하지 않습니까? 대형주들 좀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 와중에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치고 올라온 거죠. 그동안 못 해먹었던 한이 쌓였던 중소형주들이 시세를 주고 있는데, 이런 중소형주들까지 그렇게 해먹으면은 이건 이제 거의 뭐 말기란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막연한 추측 정도 뭐 해봅니다. 실제로 보시면 상한가 종목이 요즘에 조금 좀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뭐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다. 물론 예전처럼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상한가 종목이 한 5, 60 종목 돼가지고 뭐 어마어마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초과열은 아니죠. 예, 물론 그때하고 분위기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긴축 우려 이런 게 잔잔하게 깔려 있는 상황이라 막 예전과 같이 그렇게 막 엄청난 대박을 주기는 어렵겠죠. 그죠? 아무튼 지금은 좀 부담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 분명히 보면은 좀 중소형주들의 저런 상한가 랠리들이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다. 뭐이 정도 생각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이 대형주 친구들은 좀 비리비리한 모습들을 확실히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어딘가를 못 넘고 있고, 물론 어딘가를 붕괴시키진 않아서 아래쪽으로 전환된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비리비리하고 있다. 비리비리하고 있는 거는 방향 전환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긴 하다. 물론 정석적인 측면은 뭐다? 방향 전환이 아니고 정석적인 거는 가던 방향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더 정석적인 해석이긴 하다.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못 가면 꺾이는 거다.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전반적인 내용들 그래서 쭉 한국 증시 살펴봤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죠. 그죠? 하여튼 시간 잘 보내면 됩니다. 중요한 때지만 중요한 때라고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요. 평상시처럼 그냥 이제 평화롭게 하루하루 또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은 그 영국 CPI 때문에 장 막판에 좀 크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인데 박스권이라 할 말 없습니다. 이쯤 됐으면 이제 이렇게 선을 그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 확정적으로 그어도 되겠죠. 지난번에 이 자리가 조정이었고, 이렇게 하고 그럼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추세선이 그어졌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매매 기준선을 하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1292원이 아닌 이제 다른 어떤 매매 기준선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어딘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일단 이 박스권 지금 이제 상단이 한 대충 1325원 말씀드리는데, 25원 자리를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 하고 이제 네 번째 올라오는 거거든요. 세 번 하고 나서는 꺾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네 번째 올라왔다면 뭔가 이거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상승 압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세 번 올라오는 거는 꺾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번째 올라왔다면은 야, 이거는 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냄새는 솔솔 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할 말은 없습니다. 1325원을 아직도 완전히 돌파한 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심증에 불과한 거고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입 다물고 지켜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한국 증시 다 본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 영국 물가 지표에 대한, 사실 그게 작은 악재라고, 잠재적인 작은 악재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 시장의 생각 오늘 밤에 들어보면 되고, 테슬라 실적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 좁은 박스권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박스권 위쪽에 올라갈 것 같으면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위쪽 상단 부분에 올라가면 아래쪽으로, 하단 부분에 가면 지지, 뭐 그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다, 난 아래쪽으로 계속 갈 것 같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접근해 볼 수 있고, 왜냐면 박스권을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아래쪽으로 매집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금까지 쭉쭉 말씀드린 그런 저항들이 있으니까, S&P 뭐 4150에서 4200까지 저항이 있고, 나스닥도 뭐 예를 들면 딱 뭐 숫자를 제가 이제 보니까 참 나스닥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나스닥 박스권은 여기가 상단이죠. 그 요날 종가 보시면 됩니다. 3월 31일 요날의 장대 양봉의 종가를 보시면 돼요. 종가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13,300입니다. 13,300 종가상으로 넘어서기 전까진 그래봐야 박스권인 거죠. 박스권 하단은 지금 이제 12,950 정도가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더 중요한 하단은 이제 12,855로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12,950 깼다고 좋아할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갈 거면 12,850을 깨야 이제 본격적으로 아래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박스권 상단은 300이고 13,300이고 아래는 12,850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나스닥은 지금 엄청 강한 겁니다. 나스닥 계속해서 이건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고요. 요즘 그 대세더라고요. 요즘 안 그래도 뭐 헤지펀드 사람들 이 설문조사한 거 오늘 데이터를 좀 봤는데, 요즘 대세가 뭐냐, 뭐가 대세인가 봤더니 IT 빅테크하고 나스닥 같은 거 롱 베팅이고요. 그리고 경기 방어주 주식들 롱 베팅이고요. 그리고 뭐 은행주들은 숏 베팅. 요게 이제 요즘 주식시장 대세더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여튼 나스닥은 강하다는 거예요. 나스닥은 강하다는 건데, 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13,300짜리 종가상으로 돌파한 차 가면은 더 이상 이제 뭐 미국 증시는 아래쪽으로 저는 뭐 들고 갈, 나스닥 아래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 당연히 말 안 하더라도 당연히 그냥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붕괴되면 당연히 말 안 하더라도 계속 홀딩 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기대는 안 하시고 그냥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침에 말씀드렸던 거 빅스가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빅스가 좀 변동성이 좀 살아날 수 있나? 이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달러가 어떻게 되나, 환율이 어떻게 되나, 뭐 그죠. 뭐 환율하고 금리하고 지금 요즘 조금 좀 다시 애매한 구간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할 말 없는 그런 구간이고 해서요.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